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회사원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제가 10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희 집안을 완전히 파탄내려 했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지 벌써 1년도 넘게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5살이었고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결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죠. 그러나 꽃같은 세월 일로만 보내는 절 안타깝게 보던 친구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가입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정훈 씨는 회계법인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고 부모님도 은퇴하신 교사 출신이라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정훈 씨는 저희 엄마의 생일날 와서 선물을 주고 가면서 인사를 했고 그러면서 상견례 전 몇 번이나 마주쳤어요. 길게 만난 건 아니었지만 엄마도 정훈 씨가 바른 청년 같다며 좋아하셨고 그렇게 저희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죠. 1년이라는 시간을 사귀고서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있었으니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상견례는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훈 씨와 그의 부모님을 엄마께 소개했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어머니들 분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하고 점잖아 보였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엄마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한동안 음식을 시키고 가벼운 대화가 오갔어요.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등등. 아이 사돈, 목에 목걸이가 참 우아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고전적인 스타일이신데 정말 품위 있고 잘 어울리세요.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칭찬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 준 거예요. 제가 많이 아끼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도 하나 장만하려고 백화점에 갔다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렇게 큼직하고 광택이 좋은 건 정말 구하기 힘들 텐데. 어머니, 장모님, 여기 갈비찜 나왔어요. 드셔보세요. 정훈 씨가 재빠르게 끼어들며 접시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래 먹어야지. 사돈 어른도 많이 드세요. 한칠에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끊기고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이번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따님이 제약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요즘 헬스케어 산업이 정말 전망이 좋죠. 저희 지인 아들도 제약회사 다니는데 일은 힘들어도 보람찬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요즘 그런 좋은 회사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글로벌 회사라고 들었는데 직급이 어떻게 되지? 과장입니다. 벌써 과장이라니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계속 오가는 저와 어머니에 대한 칭찬 때문에 얼굴이 화탓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따님이랑 단둘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강남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강남이 워낙 비싸잖아요. 저희도 애들 결혼하면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알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신혼집 알아볼 때 참고 좀 하려고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좀 굳은 게 느껴졌죠? 그냥 주변 시세만큼 합니다. 저도 남편이 죽기 전부터 사둔 집이라 지금 시세는 잘 모릅니다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시어머니가 당황한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주스 더 시킬까요? 아니면 디저트 메뉴 볼까요? 정훈 씨가 재빨리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디저트 먹자.
사돈어른 뭐 좋아하세요?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정훈 씨가 어색한 순간들을 잘 넘겨주는 것에 오히려 안도했어요. 디저트를 먹으며 다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두 사람 결혼하면 거주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 요즘 신혼부부들 주거 문제가 제일 고민이던데 너흰 괜찮니? 시아버지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대답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애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우린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걸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물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입을 닫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계속 오가는 통에 엄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정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부모님이 좀 말이 많으시지? 워낙 활발하신 성격이라. 장모님이 혹시 기분 나쁘셨을까? 아니야,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어. 상견례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거지 뭐. 다행이다. 네가 장모님께 잘 이야기해드려. 우리 부모님들이 좀 푼수 같으시긴 해도 나쁘신 분들은 아니거든. 그런데 엄마는 상견례 후에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훈 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먼저 가신 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예, 그 집안 사람들 영 이상해. 뭔가를 노리는 것 같아. 특히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말이야. 너 없는 동안 내 목걸이 보면서 가격도 보고 집이 몇 평이냐 대출은 없냐 은근슬쩍 다 캐물어 보더라고. 겉으로는 궁금한 척 칭찬하는 척 하면서 말이야. 엄마, 시부모님 되실 분들 두 분 다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야. 그리고 노릴 게 뭐가 있어. 우리 둘이 결혼하면 시댁에서도 집 장만할 때 일정 부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의심 그만해, 응? 저는 최근 의심이 많이 늘어난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고 엄마는 한숨을 길게 쉬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이, 그럼 다행이긴 한데... 예, 엄마가 50년 넘게 살면서 온갖 이상한 일 다 겪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상하다 싶을 땐 의심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아이, 엄마 너무 과한 걱정이라니까. 솔직히 그 정도 집안에서 우리 재산 노릴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엄마 말 명심해. 결혼은 신중해야 해. 특히 재산이 걸린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 그때는 정말 엄마의 그 말씀이 그저 과도한 걱정으로만 들렸습니다. 정훈 씨는 제게 너무나 다정했고 시부모님도 친절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은 저희끼리 처음엔 조촐하게 하자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회사 다니는데 그런 회사 동료들 앞에서 초라하게 하면 어떡해? 며느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어머니, 그 비용은 걱정 마. 우리가 보탤 테니까. 사돈도 외동딸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주고 싶으실 거야. 안 그래요, 사돈댁? 시어머니가 엄마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제 결혼식도 아니고 딸 결혼식인데 제 의견이랄 게 있나요? 결혼식 날 시부모님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오시는 하객들을 일일이 체크하시더라고요. 어머, 저분 옷차림 좀 봐. 명품이네. 대기업 회사분들은 역시 다르셔. 여보, 저 시계 봤어? 저거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건네는 그 말들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엄마 너무 불안해. 엄마, 결혼은 제가 하는데 왜 엄마가 불안해? 저는 엄마의 말에 농담으로 넘겨드리려 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저 집안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는 눈빛이 영 불편해. 특히 오늘 아침부터 엄마 제발 오늘만큼은 걱정하지 마. 정훈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시부모님도 그냥 며느리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 쓰시는 거고.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한숨만 쉬고는 하객분들을 맞이하러 신부 대기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보는데 문득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때의 그 불편한 표정, 방금 전에 걱정스러운 그 눈빛.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야. 교직에 몇십 년을 계셨던 분들인데 그럴 리 없잖아. 그리고 결혼식도 집장만 할 때도 지원 많이 해주신다는데 엄마가 괜히 걱정하는 거지. 저를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혼 전에 흔히 생기는 불안한 증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난 후에 신혼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은 제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공항까지 배웅 나와주고 돌아올 땐 항상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왔어요. 시부모님도 자주 찾아와 반찬을 해다 주시고 명절 때는 며느리가 고생하면 안 된다 라며 호텔에서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셨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승진을 거듭해 해외 영업팀 팀장이 되었고 남편도 회계법인에서 인정받는 시니어 회계사가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죠. 주변에서도 부러워했고요. 그러다 재작년 겨울 2월 초였어요. 그날따라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엄마가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저는 당시에 회사에 있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인데 왜?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병원에 계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하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요추 3, 4번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불안전한 상황이라 하반신을 거의 못 쓰게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마비요? 그럼 평생 못 걸으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안전 손상이라 회복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다만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요. 솔직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엄마는 그렇게 활발하신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가 되신 거죠. 병실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울지 마, 엄만 괜찮아. 근데 너 일은 어떡하니? 중요한 프로젝트 있다고 했잖아. 엄마, 이런 상황이 무슨 일 이야기야. 회사에 장기휴직 신청할 거야. 내 가족은 엄마뿐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나서며 절 말리며 말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잖아. 이번에 성공하면 임원 승진도 가능하다고 했고 어머님은 내가 완벽하게 모실게. 우리 부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하지만 엄마도 드물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사위가 이렇게 말하는데 뭘 걱정하니? 난 정말 괜찮아. 열심히 운동할게. 넌 일하면서 시간 날 때 전화나 한 통 해줘. 바쁜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엄마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입원을 위해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엄마를 보내고 나니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사돈어른이 이렇게 되셨다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울게. 가족인데 당연히 우리도 간병해야지. 그럼 사돈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있을게.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뭘, 가족끼리. 넌 일 열심히 해. 우리가 있잖아. 그렇게 저는 계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약회사 해외 영업팀이다 보니 월 절반 이상을 출장 다녀야 했어요. 해외 여러 도시를 오가며 정신없이 일했죠.
엄마가 아프신 동안 전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엄마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의 반을 해외에서 보내는 직업이라 점점 엄마와의 시간은 줄어들었죠. 엄마가 하반신을 못 쓰신 지 2달쯤 됐을 때도 저는 출장 준비로 바빴습니다. 이날의 출장은 한 달 이상 있어야 하는 장기 출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비행기를 타러 가려는데 제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마음은 쫓기는데 폰은 보이지 않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빨리 서류부터 다시 준비해. 폰은 내가 찾아볼게. 저는 당황해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어제 저녁 힘든 마음에 남편과 술 한잔하고 잤는데 다음날부터 엉망이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폰은 놔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화가 있었으니 그걸로 어지간한 건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출장 이튿날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병원비가 이번 달은 좀 많이 나왔어. 얼마나 나왔는데? 400만 원. 4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 MRI 추가 검사하고 그 해외에서 새로 들여온 재활 장비 써야 한대.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따로 불러야 하고. 여보, 매달 400만 원은 아니지? 이번만 그렇게 많이 나온 거지? 매번 이런 식이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남편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담스러워? 장모님이야. 당신 어머니라고. 그런데도 돈이 더 중요해? 가만 보면 당신도 차가운 사람이야. 알어? 그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만 보내줘. 당신은 거기서 돈만 벌어오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돈으로 엄마의 건강을 살 수 있다면 다행이라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돈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항상 병원비 영수증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그 다음 달에도 남편의 청구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는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제가 의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구했어요. 근데 정작 의료비는 200만 원 좀 안 되게 나왔더군요. 의료비가 200만 원이 안 되는데 나머지 300만 원 어디 쓴 거야? 어디 쓰긴. 간병비랑 장모님 필요한 보조기 사고 식사 간식 사고 하니 그만큼 나왔지. 간병비? 응. 저녁에 장모님 힘들어하셔서 개인 간병 쓰는데 하루 일당이 엄청 많이 들어. 그건 업체 측에 요청해서 청구서 갖다 줘야 해서 지금 당장은 없어. 남편 말을 듣고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집에 신경 못 쓸수록 금액은 더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돈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셨고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생각해 고이 은행에 넣어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계속 나가면 제 월급과 예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업무폰으로 엄마와 자주 연락하면서도 돈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를 보러 가려 했지만 엄마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에 경조사도 많고 남편과 함께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없어도 되는 일이었지만 제가 없는 동안 엄마를 돌봐준 분들이시라 마음의 빚이 생겨 열심히 시댁 일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럴수록 전화통화로 듣는 엄마의 음색은 점점 조용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아픈 몸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 일찍 엄마가 오랜만에 업무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몸 상태가 좀 괜찮아? 그냥 그렇지. 근데 얘, 너 혹시 지금 해외니? 네, 내일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혹시 내일까지 일하는 거 아니면 지금 집으로 와.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바로 와. 응?
왜 갑자기? 잔말 말고 그렇게 해. 내가 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것도 있고 네가 꼭 알아야 할 것도 있어. 말로 전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단호함에 저는 모든 걸 제쳐두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출장 막바지였기 때문에 후임에게 상황을 맡겨두고 저녁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6시였어요. 택시를 타고 엄마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보니 거실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와 통장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남편은 뭔가를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통장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죠. 우리 집에서 무슨 서류 정리라도 하는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남편과 시부모가 흠칫 놀라면서 서류를 급히 정리하더군요. 대체 이게 다 뭐예요? 다들 우리 집에 모여서... 아, 왔어?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태어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왔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엄만 어디 있어? 안방에 주무시는데? 우린 그냥 어머님 서류 좀 정리하려고. 아참, 그리고 이번에 이 집도 팔았어. 남편의 말은 마치 마트에서 물건 하나 샀다는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황당한 마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만 쳐다봤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듯 말하더군요. 그래, 수진아.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해놨으니 걱정 마. 처리요? 무슨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황한 제가 묻자 이번엔 시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집 매각이 다 끝났어. 깔끔하게 처리했으니 이제 사돈 어른은 편하게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돼. 그 대답에 저는 정신이 나갈 뻔했어요.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엄마가 팔겠다고 했어요? 그럴 일은 없었을 텐데요? 엄마가 살고 있는 본가는 부모님 두 분이 처음으로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엄마에게는 아빠 저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라 다른 곳에 가는 것조차 싫어하셨고요. 게다가 딸인 저에게 말도 없이 집을 팔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장모님 자주 보지도 못한 당신이 뭘 알겠어. 이것도 다 장모님 위해서야. 솔직히 병원비, 간병비 힘들잖아. 이 집 판 돈으로 요양원 들어가서 편하게 간병 받으면서 사시는 게 장모님한테도 훨씬 좋지. 남편의 행동과 표정을 보자 이제야 엄마가 왜 절 갑자기 불러들였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멋대로 엄마 집을 팔아버려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 엄마가 이 집을 팔 리가 없으니까. 저는 제 앞을 막는 남편을 밀치며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를 막더군요. 솔직히 거동도 못하는데 집이 왜 필요해? 안 그래?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지. 그러면서 탁자 위에 놓은 통장을 하나 들어 올리더군요. 그것은 엄마 명의의 통장이었고 그의 행동에서 남편의 역겨운 진심이 잠시나마 드러났어요. 제가 소리를 치려는 사이 안방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엄마가 나오셨어요. 엄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이 빛나고 있었죠. 그거 내려놔! 엄마의 말 한마디에 남편이 순간 움찔하더니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무슨 오해를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다 장모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거동도 못 하시는데 집은 진짜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순간 모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엄마의 모습에 남편과 시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계셨죠. 저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고요. 장모님, 어떻게 일어서실 수가...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통장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2달 전부터 걸을 수 있었어. 너희들이 뭘 꾸미는지 확인하려고 못 걷는 척한 거지. 그럴 리가. 병원에선 분명히. 엄마는 혼자서 서 있었습니다. 후들거리지도 않았고 비틀거리지도 않았어요. 꼿꼿이 땅을 딛고 서 있었어요. 내가 거동도 못해서 집이 필요 없다고? 그건 자네 생각이지. 그리고 내 한 달 병원비가 5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원무과에 전화해봤어. 그랬더니 병원비는 실제로 150만 원밖에 안 나왔다던데. 그럼 나머진 다 어디에 썼어?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 사돈, 이건 오해가 있습니다. 나머진 사돈 필요한 물건 구매하는 데 썼어요. 오해? 제가 무슨 물건을 샀는데요? 제가 구매한 물건이 있으면 영수증 가져오세요. 수진아, 너한텐 무슨 명목으로 돈 더 받아가던? 저한텐 간병비라고 했어요. 엄마 혼자서 힘들어서 개인 간병 써야 한다고. 하루에 일당으로 하면 월 3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간병? 병원에는 와보지도 않은 주제? 그리고 병원비 많이 나온다면 나 퇴원시켜서 집에 가둬놨잖아. 그래놓고 간병? 엄마의 소리에 제가 당황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간병비라면서. 간병이 맞긴 하지. 개인 간병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장모님 수발 들어줬으니 그 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봉사활동 하러 오시는 것도 아닌데. 남편의 어이없는 헛소리에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 주머니로 들어갔으면 우리 엄마 간병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간병도 안 해놓고 가져간 건 뭐 하는 짓인데? 그래도 내가 귀찮은 건 다 해결해 줬잖아. 너 병원 안 와도 되도록. 내가 왔어도 됐어. 내가 하면 됐다고. 근데 악착같이 당신이 하겠다고 했잖아. 왜 그랬는데? 그야 당신 안 불편하게 하려고. 됐어. 나도 해주고 욕먹는 거 싫으니까 이쯤 하자. 이렇게 억측으로 사람 몰아가고 범죄자 취급하는 거 나도 싫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하면 되겠네. 어이없게도 남편은 먼저 이혼하자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혼하려면 나도 딸도 모르게 팔아버린 내 집부터 바로 돌려놓지? 엄마의 이야기에 남편이 순간 움찔하더니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게 무슨 장모님께서 판다고 해서 파는 건데. 내가 언제 그랬나? 난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난 매매 계약을 한 적도 없지. 매매 계약 날짜 한번 보거라. 날짜요? 엄마의 말에 날짜를 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날은 간호사에게 연락이 왔던 날이었어요. 아버지의 기일이었는데 어머니 컨디션이 너무 나빠져서 구토에 설사까지 한다며 급히 약을 써야 한다며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간호사실에 전화해서 어머니 상태를 물어보고 답을 들었던 날이었어요. 이날 어머니는 저조한 컨디션 때문에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셨으니까요.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남편은 딱 잡아떼더군요. 장모님, 저한테 위임장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위임장을 줘도 내 딸한테 주는 거지 왜 내가 자네한테 주나? 그 위임장이란 것도 가져와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지. 엄만 도끼에 가득 찬 눈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딸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내 집 팔 때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니? 엄만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왜 녹음을... 조용히 들어봐. 네가 직접 들어야 해. 녹음 파일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친숙한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그 수진이가 치료비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지고 상사한테 경고도 받았대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 우울증? 회사에서 경고? 이게 무슨 소리지? 정말이야? 우리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녹음에서도 느껴졌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평소에 저한테 자상하게 대하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사돈, 정신과 약봉투를 봤어요. 수진이가 숨기려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했죠.
매일 밤 울면서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고 있다고 한대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그럴 리가.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수진이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죠. 어머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물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남편이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나를 믿어주시는 엄마. 그런데 그들은 계속 거짓말로 엄마를 몰아붙였어요. 남편이 다시 말하더군요. 마치 친절한 사위인 척하는 그 어조가 역겨웠어요. 장모님,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이 집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가셔야 해요. 최고급 시설로 알아봤어요. 간병도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고요. 수진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지금 수진이 출장 중이에요. 중요한 계약건이라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스트레스 주면 수진이 더 많이 불안하고 흔들려요. 최대한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요. 시아버지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사돈. 수진이가 이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봐도 안타까워서. 녹음이 끝나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주먹을 쥔 손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우울증에 걸렸어? 언제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했냐고? 정신과야? 그게 대체 뭐야?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더듬거리며 변명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게 아니라. 오해? 녹음이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내 목소리로 직접 들었는데 뭘 더 설명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이렇게 화가 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수진아, 진정해라. 우리가 다 설명하마. 응? 설명?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거짓말로 우리 엄마 속이려 한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갑자기 모든 게 드러나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게 사정사정하더군요. 수진아, 잘못했어. 우리가 미쳤었어.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진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구분이 안 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알던 사람인가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다음 주까지 모든 걸 되돌려 놓을게. 집 계약도 취소하고 대출도 다 갚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음 주?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 다음 주엔 약속을 지킨다고? 이미 팔아버린 집은 어떻게 할 건데? 가서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할 거야? 그게 가능은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대출은 갚으려면 지금 갚아. 인터넷으로. 아니, 전화로도 돈만 있으면 가능한 건데 왜 다음 주라는 건데? 지금 시간 벌려고 그러는 거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저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제게 약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며느라가 한 번만 용서해라. 우리가 정말 급해서 그랬어. 사업이 망하니까 정신이 없었다고. 시아버지의 사업이 힘들다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힘들다며 제게 하소연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통해서 몇 번 도움을 준 적도 있었어요. 급하면 남의 돈 훔쳐도 돼요? 그것도 환자 재산을요? 아니, 사돈댁 재산을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소매를 붙들며 간곡하게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우리 며느리잖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냥 없었던 일 셈치면 안 되니?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싸워도 남는 게 없단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화부터 풀어라. 응? 가족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요? 거짓말로 환자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제가 점점 더 강경하게 말을 꺼내자 제게 쩔쩔매던 인간들이 순식간에 뻔뻔하게 돌변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넌 뭘 그렇게 잘했냐? 아픈 엄마 놔두고 해외 출장이나 하면서 소홀히 했잖아. 그래놓고 네 엄마 돌봐준 우리한테 이러는 게 가당키 나는 거냐? 우리를 이런 취급하다니? 더는 이런 취급받고 같이 못 있겠구나. 우리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러면서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황당했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도리어 제게 법대로 하라니. 근데 엄마가 못 가게 막았습니다. 가긴 어딜 가? 법대로 하고 싶으면 당장 내 집부터 원래대로 돌려놔, 이 사기꾼들아! 어허, 왜 이래요? 내 발로 내가 나가겠다는데! 들어올 땐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서 집을 다 헤집어 놓더니 이제 와서 가시겠다? 그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대로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려고? 도망이라니? 누가 도망을 갑니까? 법대로 하라는데. 소송 거세요. 그럼 되는 거지. 시부모와 남편은 급한 듯 현관에서 허둥지둥 신발부터 신더군요. 도망을 가?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제가 휴대폰을 꺼내고 시아버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바로 그때였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시댁가족이 화들짝 놀라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누구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문 밖에서 낮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에 계시죠? 여러분, 그 순간 남편과 시부모님 얼굴을 봤어야 했어요. 진짜 혼이 쏙 빠진 표정이었거든요. 엄마가 일어나셔서 문을 여셨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신고하신 댁 맞죠? 엄마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예요. 주인 몰래 집을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덮어보면 더 나쁜 짓도 많이 나올 거예요. 조사 좀 해주세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장모님, 이건 가족 간의 일인데 왜 경찰을...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가족? 가족이 이런 짓을 해? 경찰관님, 증거 다 있어요. 더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거실로 들어가셔서 숨겨져 있던 홈캠을 꺼내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엄마 혼자 산다고 설치해두고 잊어버렸던 거였어요. 경찰관은 홈캠을 확인하고 컴퓨터로 연결해 저장된 홈캠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건 정말 오해예요. 우리가... 오해면 조사받으시면서 해명하시면 되죠. 경찰관이 딱 잘라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순간 정말 통쾌했어요. 도망가려던 사람들이 경찰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드디어 그런 세 사람 앞에서 본격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영상에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화질도 완전 깨끗했어요. 수진이 도장 잘 만들었어?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완벽해요. 은행 직원도 9월 삶았고요. 아무도 의심 안 하던데요. 남편이 대답하더군요. 여러분, 제가 이 목소리 들으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관 한 분이 메모하면서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계셨어요. 추가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시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수진이 연봉이 높아서 1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신용 등급도 좋고요. 1억이라니? 대박이네. 시아버지가 좋아하면서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약간 걱정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들키면 어떡해? 수진이가 나중에 알게 되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와이프 휴대폰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잊어버린 줄 알았던 휴대폰을 남편이 저도 모르게 대출을 하는데 사용했다니. 제 충격에도 영상은 계속 더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에... 어머니, 제 말 믿으세요. 수진이는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화면에 보였거든요. 자, 이렇게 스팸 설정해 놓으면 대출 관련 문자는 다 스팸함으로 들어가요. 와이프는 스팸함은 절대 안 보니까 완벽하죠. 정훈이 시부모님께 설명하면서 제 폰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아이,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네. 며느리가 헛똑똑이야. 자기 집 털리는 것도 모르고 돈이나 벌러 다니네. 아우, 정말 웃겨. 이 말 들으니 저절로 주먹에 힘이 꽉 들어가더군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어?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앞으로 3주만 더 버티면 돼요. 그동안 최대한 뽑아내고 해외로 돈 빼돌리고 튀면 끝이에요. 와이프는 하반신 불구 어머니랑 빚만 남게 되겠죠. 걔가 은근히 빈틈이 없었는데 장모님이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에 사고가 나줘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돈을 빼낼 수 있었으니까. 나중에 마닐라 가기 전에 장모님한테 감사 인사하고 가야 할 판이에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웃음에 소름이 꽉 끼쳤습니다. 튀다니? 수진이는 어떡하고?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아이, 그건 와이프가 알아서 해야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이러려고 와이프랑 결혼한 건데 이제 와서 뭐 죄책감이라도 드세요? 아이, 죄책감 무슨? 돈 더 나올 구석은 없는 거 확실하니? 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집만 팔고 나면 우린 바람처럼 사라지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지. 이 영상 보면서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꺼내서 스팸함을 확인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스팸함을 열었는데요. 정말 대출 승인 문자, 입금 확인 문자가 수십 개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1억 원 대출 승인되었습니다. 8천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 대출 실행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네? 이걸 내가 몰랐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이 제 핸드폰을 보길 원했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일에 제가 해외에 나가 있던 것을 확인한 것, 제게 대출받은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을 확인하고선 남편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요. 사기, 문서위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겐 묵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수갑을 채우더군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남편이 그 와중에 소리쳤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영상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분 핸드폰에도 내역이 다 나와 있고. 경찰관이 차갑게 말하며 남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도 함께 연행됐어요. 경찰관님, 우린 아들이 하는 거 도와준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악을 쓰듯 말했어요. 그게 공범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이 가셔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가시죠.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내일 경찰서로 와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해주세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옆으로 오셔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니? 이제 다 끝났어. 경찰들이 잡아갔으니까 잘 해결될 거야. 엄마가 홈캠으로 다 지켜본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 처음엔 내 착각인가 싶었는데 저 인간들이 네 휴대폰으로 뭔가 하는 걸 봤어. 그래서 계속 녹화하게 놔뒀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집으로 가서 증거를 더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열자 충격적인 파일들이 쏟아졌어요. 첫 번째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해준 사람을 정리해둔 파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0명이 넘는 여자들의 사진과 재산 내역, 개인정보 등이 적혀 있었고 X와 O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진과 설명에 O가 되어 있었는데
밑에 쓰여진 글이 너무도 충격이었어요. 수진 35세, 글로벌 제약회사, 연봉 2억, 부모 재산 약 15억 추정, 해외 출장 빈번, 공약 최적 대상. 공약이라니.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저를 돈으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화면을 보는 내내 구역질이 났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죠. 서류 뭉치를 뒤지다가 필리핀 편도 항공권 3장을 발견했어요. 날짜는 정말 다음 주였습니다. 진짜로 다 버리고 튈 생각이었더군요. 저는 경찰에 더 제출할 증거들이 없나 싶어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진짜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들이었어요. 위조된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제 서명도 완벽하게 복사돼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경찰에 설명했고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홈캠 영상, 위조된 서류들, 불법 대출 서류, 그리고 노트북의 파일들까지 증거는 넘쳐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엄마, 언제부터 다리에 힘이 돌아오신 거예요? 네 남편이 우리 집 들락날락할 때 너무 불안했거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재활에 매달렸어. 재활한다고 걸을 수 있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가족은 너뿐이잖아. 너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진짜 악착같이 운동했어. 그랬더니 신이 도운 건지 네 아버지가 도운 건지 힘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 그제야 처음에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완전 손상이라 극히 드물게 회복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말을요.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아유, 이런 어떻게 된 일이죠? 놀랍네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진짜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좋아지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잘 회복된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니 앞으로 조금만 더 재활에 힘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심으로 놀라워하셨어요. 엄마가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악당들 잡으려고 죽으림으로 재활했죠. 분노가 약이 됐나 봐요. 저 나쁜 놈들한테 당할 순 없다는 생각으로 매일 운동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진짜 기적이야. 제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런 엄마를 놔두고 왜 밖으로 나돌았나 하는 자책감이 너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시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지만 제가 제정신을 잘 차렸다면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잖아.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내가 너 지켜야 하는데 그놈들한테 속아서 못 걷는 척까지 했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매일 밤 너 생각하면서 운동했어. 엄마 정말 고생 많았지. 혼자서 이런 시간 보내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저 인간들이 이런 짓 할 생각도 못했겠지. 엄마 때문에 미안해. 무슨 말이야. 내가 더 미안하지. 앞으로는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잘할게.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인간들의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법정에 갔었어요. 법정 안에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봤는데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었거든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고 엄마도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물론 걸을 순 있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걷진 못하는 상황이셨으니까요. 검사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이란 가면을 쓰고 피해자들을 기만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은 회계사라는 전문직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장모의 병환을 이용해 타인 소유의 집을 매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곤란 때문에 잠시 판단력을 잃었을 뿐입니다. 판사님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시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 제게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곧 판사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만하고 문서를 위조하며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더구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 남편에게 징역을 선고합니다.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그리고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 남편의 부모에게도 각각 징역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를.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검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실형과 함께 회계사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징계위원장님이 서류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피징계인은 전문 지식을 악용해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는 회계사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배신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한 위원님이 발언하셨죠. 회계사는 숫자와 돈을 다루는 전문직입니다. 그런 사람이 배우자의 신원을 도용해서 불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횡령하려 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피징계인은 사기 수법을 계획할 때 자신의 회계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빼돌릴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회계사 자격을 유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원장님, 제발 자격 정지로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출소하면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징계위원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회계사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쿵. 남편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걸 보니 꽤나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건 너무 가혹해요. 제 인생이 끝나잖아요. 피징계인이 스스로 인생을 끝낸 겁니다. 다른 위원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징계위원장이 최종 선고를 하셨어요. 피징계인은 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전문 지식을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이에 회계사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명합니다. 또한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재심의 기회는 없습니다. 남편은 이제 전과자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력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출소해도 회계사는커녕 일반 회사 취직도 어려울 거예요. 본인이 판 무덤이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더라고요. 내 인생이 끝났어. 다 끝났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나이도 이제 50 가까운데 새 출발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징계가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남편이 절 보더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발 탄원서 좀 써줘. 제발 부탁이야. 탄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 정말 죽고 싶어. 실형에 회계사 자격까지 박탈당했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네가 자초한 거지.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도 부족해.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전 그냥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 불법 대출 2억 문제도 해결됐어요. 남편 일가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변제하게 됐거든요. 시부모님 집도 팔렸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며 예금이며 다 압류됐어요. 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전액 변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피해는 없을 거예요.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엄마 집 매매 계약 문제도 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이 계약 자체가 사기와 강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가 됐습니다. 피해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법적인 책임도 없고 집은 원소유자인 엄마에게 귀속되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집은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과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물론 당장은 받을 수 없겠지만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남을 겁니다. 솔직히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더 어려운 소송이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든 이 인간과 모든 면에서 연결을 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이때 제가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정말 앞으로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도 않은 감정이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고생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 안 들어서.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엄마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매일 공원을 산책하시고 요가 학원도 다니세요.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가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엄마 말씀처럼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면 전 평생 빚더미에 앉아 살았을 테니까요. 남편과 시부모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면회는 당연히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갈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이 옥중에서 편지를 몇 번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처음에 한번 읽었는데 되지도 않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사랑 타령하며 다시 또 저를 끌어들이려 하는 모습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는 읽지 않고 반송시키다가 이제는 버리고 있습니다. 출소를 해도 그들의 삶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전과자 나기는 평생 따라다닐 테고 남편은 회계사 자격이 영구 박탈되어 다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이 50에 전과자가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엄마는 요즘 매일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죠? 무엇보다 엄마가 계시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